이제 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자, 앞시간 마지막에는 이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를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우리가 줬으면 더하고 가산하고 받았으면 감소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렇죠.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와 그리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중요한 경우와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먼저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를 가지고 분개를 먼저 해보면, 자, 똑같이 20만 원의 금전을 더 줬어요. 여기에. 그럼 대변에 기계 장치를 주고 우리 거 1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계 장치 거가 60만 원이고, 그리고 동종자산 교환이니까 기계 장치가 되는데, 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쓰죠. 원래 금전의 대가가 없었으면. 그럼 이때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얘는 장부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할 거예요. 이 말은, 자, 현금으로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60만 원이었죠. 40만 원이었죠. 그럼 40만 원에 20만 원을 줬으면 얘를 60만 원으로 써서 이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손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차이에 얼마 나지 않으니까 그냥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60만 원으로 해서 감가상각회가 얘 그냥 우리의 기존에 있던 거는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만 있는 거지 별도의 회계상의 사건으로 인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럼 여기에 40만 원 장부 금액에 돈 준 것만큼 더해져서 둘 다 차변되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올려주는 방식인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이지만 기계 장치 지우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지워주고 그리고 기계 장치를 받는데, 그런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우리는 공정가액의 금전의 대가를 가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우리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제공한 자산 이 우리께 공정가액이 50만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70만 원이 될 거예요. 돈 준 거 안 썼구나.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면 얘는 7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고, 그럼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종자산 교환 때하고 동종자산 교환 이때하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서로 분계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거 팔고 상대방 거에 돈을 더 주거나 받으면서 그냥 그걸 취득했다라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표현을 할 때는 시험에서는 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 중요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은 금전의 대가가 유의적이다, 유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동종자산 교환인데 새 차와 헌 차를 바꾸면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내 거 판 돈에다가 새 차면 돈을 더 줄 건데 당연히 그 금액의 차이는 나겠죠. 그럼 그 금액 차이만큼 돈 더 주고 내 거 팔았을 때 금액에 돈 더 준 걸로 해서 공정가액에 돈 더 준 걸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면 원래 그냥 우린 서로 손익이 그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 금액에 금전의 대가를 더해버릴 거예요. 더하거나 뺄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서로 다른 거래로 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따져가지고 가감시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무 2급까지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나오는 게 이 조건들인 거고, 또 미래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 둘이 교환하는 이 두 개의 가치의 차이가 또 얼마 이상이 나면 그러면 또 얘는 유의적으로 보고, 또 우리 거의 공정 가치를 모르면 이제 상대방 거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 갈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생각보다는 좀 쉽지가 않게 분계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속 편하게 생각할 거면 내 거 팔고 그리고 상대방 거 받는 걸로 보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죠? 그게 미래 갈 때도 제일 편하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금 얘는 결론적으로는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이 발생 안 하는 거라는 표현은 끝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이론 시험에서 동종자산 교환에서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다. 이런 지문도 있으니까 그럼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손익을 발생 안 시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자산의 교환이고, 우리 책엔 그냥 무상취득이다라고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자산의 무상취득은 우리 분계를 하면 차변에 뭐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이 오니까 유형자산이고,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이 될 거고, 대변에 부대 비용이 나가게 될 건데, 들게 될 건데,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거고, 뭐 부대 비용은 얼마든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금액은 얘는 공정가액 더하기 부대 비용이 되는 거예요. 무상취득은 공정가액을 쓰는 건 자산 수증 이익인 거고,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건 그럼 공짜로 받은 그 가치에다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자산의 무상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도 질문을 할 거니까 얘도 계정 과목 기억을 하세요. 우리 시험에서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정 이익하고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두 회차에 한 번 정도씩 걸러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 계정 과목을 이제 더 미래를 보면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 과목 아는지 질문하려고 계속 전 시험들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71페이지로 가서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유형자산의 평가는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원가 모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 앞에 했던 그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서 우리가 정해법이다, 정률법이다 이런 식으로 상각한 방법대로 그대로 두는 거.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기말에 감가상각하고 그게 원가 모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재평가 모형은 얘는 장부가액과 우리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액으로 맞춰가겠다는 거예요. 유형자산도.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평가 모형은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 고정자산들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해 감가상각하고 그리고 나서 공정가치로 바꾸고 나면 그 다음 년도에 또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걸 빼고 또 공정가액 조절하고 또 감가상각하고 조절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그거는 중급회계에서 쓰는 거고 우리 시험에 등장한 거는 이제 이게 아니고 그 토지를 가지고 두 번 나왔어요. 토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토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재평가 모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재평가 모형은 자, 토지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든 기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봐요. 그럼 고정자산들은 장부가액이 계속 매년 변하니까 어려운 거지만 토지는 그냥 사온 게 기준 금액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겠죠. 계속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잖아, 토지는. 그럼 이 기준 금액으로 봐서 장부 가액보다 상승하게 되면 이때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또 이 상승된 게 하락하게 되면 장부 가액까지만 재평가 차익을 얘를 감소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장부 가액보다 하락시 때는 재평가 손실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건데 다시 상승 하락분이 상승 시 장부 가액까지만 재평가 이익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게 할 거예요. 적어놓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얘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X1년도에 우리가 취득을 10,000원에 했다라고 볼게요. 자, X1년도에 토지를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X1년도에 기말 공정가액을 확인할 건데 기말 공정가액을 봤더니 12,000원인 거예요. 자, 재평가 모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금액 잡는 거예요. 얘가 기준금액이죠. 토지는 취득원가가 기준금액이에요. 그러면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올랐으면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12,000원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장부에 10,000원 적겠으니까 차변에 토지 2,000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2,000원을 높여줄 건데, 자, 지금 이 땅값 오른 거 실제로 일어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을 모아두는 우리는 300번대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모아두게 될 거예요. 얘를. 그랬다가 X2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다시 10,000원으로 회복했어요. 그럼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리면 우리는 토지의 가격을 이제 12,000원 맞춰뒀던 걸 10,000원으로 다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토지의 가격을 2,000원 줄여줄 건데, 그럼 토지는 이제 10,000원짜리인데 장부의 재평가 차익, 재평가 차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차변에 과거에 재평가 차익이라고 적었던 애를 줄여줘서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로 해서 얘를 지워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X3년도에 기말 공정가액을 보니 공정가액이 7,0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3,000원 더 내렸죠. 지금 10,000원 맞춰뒀는데 7,000원이 되었으면 3,000원만큼 대변의 토지라고 해서 3,000원을 줄여주고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재평가 손실이라는 얘는 성격이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리고 X4년도 기말 공정가액이 다시 10,000원으로 회복을 했다면, 10,000원으로 회복했다면 우리는 내린 3,000원을 다시 높여줘야 되니까 토지 3,000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라는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기준금액이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10,000원보다 위쪽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만 하는데 기준금액 10,000원보다 낮은 곳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자, X1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해요. 10,000원짜리를. 그리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하면 취득할 때에 토지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렇게 썼겠죠. 그럼 내장부에 적었던 첫 이금액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X1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2,000원이 되고 대변에 재평가
차익이 2,000원이 될 거예요. 얘는 300번대 차익이 될 거고, 근데 X2년도 기말해 봤더니 공정가액이 7,0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7,000원으로. 얘가 7,000원으로 하락하면 12,000원짜리를 7,000원 보여줘야 되니까 토지를 5,000원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이때 기준금액이 10,000원이었잖아. 그럼 12,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내려가는 거는 재평가 차익을 줄여주는 거고,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2,000원 줄어드는 거고, 나머지 3,000원은 재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라는 거예요. 10,000원이 기준이야. 위에는 300번대로 놓을 거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로만 놓을 거고, 그 아래는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만 놓을 거예요. 10,000원 아래쪽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늘대기처럼 올라가 볼까요? 얘가 기말 공정가액이 예를 들어서 11,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7,000원 했는데 11,000원이면 4,000원 높여야 되니까 토지 4,000원을 높이는데, 그럼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3,000원은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쓸 거고, 더 10,000원 넘어간 1,000원은 재평가 차익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이 10,000원이라고 잡고, 위는 자본, 아래는 영업외 수익 비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계속 10,000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서로 다르게 놀고 있죠. 그죠? 자, 이 번호를 써주는 게 더 이해가 편할까요? 얘는 300, 얘는 90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꼬이게는 안 하고, 지금까지 2번 나왔던 건 딱 이렇게 2번 나왔어요. 얘처럼 오른 거 한 번, 그리고 얘처럼 내린 거 한 번. 근데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거 한 번, 내린 거 한 번 나왔는데, 자,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재평가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 재평가라고 쳐보면 300번대의 재평가 차익만 있고 차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액보다 높았을 때부터 시작하니까 재평가 차익으로 증가시켰다가 얘는 자본이니까 감소시키는 것만 하는 거고, 얘보다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내린 거에서는 재평가 손실, 다시 회복해서 취득원가까지는 재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금액을 기준금액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준금액. 그럼 10,000원보다 높은 거는 자본으로 존재할 거고, 10,000원 위쪽은 오르든 내리든 자본으로 존재할 거고, 10,000원 기준금액보다 아래쪽은 우리는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얘는 기준금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00원이 기준이네,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 하면 쉽다라고 한 거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가지고 하면 어렵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 금액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가상각하면 또 평가인데 또 왜냐면 감가상각한 후에 금액을 항상 평가를 해요.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이 재평가
모형 내용에서 지금 아래쪽에는 재평가가 사실 이 저자도 없다가 집어넣은 게 시험에 나오니까 급히 넣었어요. 이 책 원래 쓴 사람 말고 부수적으로 붙은 사람들이. 근데 엉뚱한 거 넣었어요.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이걸 아냐라는 포인트였어요. 시험에서는 얼마에 사왔는데 얼마로 공정가액이 올랐다 한번 나왔고, 몇 번 있다가 얼마에 샀는데 공정가액이 얼마로 내렸다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자본 선택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영업외 비용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실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의 성격을 이렇게 컴퓨터 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다음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손상에서는 자, 우리가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산의 뭔가 가치가 급격한 하락을 입는 경우를 발생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제품보다 다른 좋은 기계에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기계의 가치도 하락하고 쓸모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자동차로 쓰면 차 좋아하시는 분들 차 타고 다니는데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모델 뭐 전면 개조해서 다음 모델 나오는 순간 차 가격 가치가 급격히 하락을 하죠. 그런 걸 손상을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이 유형자산의 손상에서는 당연히 자, 우리가 손상 차손은 장부 가액에서 빼기 회수 가능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건데, 그런데 자, 여기에 회수 가능액은 얘는 순공정 가치와 그리고 사용 가치 중에서 이 둘이 중에 큰 금액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론에서도 종종 물어보고, 그리고 다음 중 유형자산 손상 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러분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으로 손상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우리가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이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 장치의 공정 가치가 300만 원이고, 그리고 사용 가치가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한다면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대본에 손상차손 누계액 기계 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이때 인식할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계 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자, 일단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다음에 이 문제 보면 일단 패스해야 돼요. 이야기가 진도가 못 나가잖아. 그죠?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뺀게 계속 장부가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장부 금액은 7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700만 원인데 순공정 가치 300하고 400이면 이 두 개 중에 큰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 700만 원의 차이면 3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얘는 손상차손은 30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나와요. 손상 있는 금액. 그러면 얘 장부 금액 빼고 그리고 나서 얘 두 개 중에 큰 거,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손상 입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손상 입었구나. 그럼 얘가 가격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장부 금액 이상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이것도 회복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곳은 토지 가지고 물어봐요. TAT 2급 이런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럼 토지 가지고 하면 취득원가 그대로잖아.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 계속 내용 그 장부 금액이 하락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생각할 때 얼마를 손상 입었구나. 그러면 내년에 회복할 수 있는 돈은 얼마 한도구나. 300 내렸었으면 300 다시 회복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토지면 취득금액, 장부금액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평가든 손상이든 여러분한테 질문을 회복하는 것까지 물어보면 토지로 물어보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갖고 물어봐요. 그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이제는 장부금액 얼마인지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날 때가 됐어요. 그죠? 그럼 왜냐면 항상 이론상으로는 얘는 사실 700만 원이라 적혀 있어야 될 걸 외부 용량한테 유용한 정보 준다고 1000만 원 그대로 두고 300만 원 빼야 될 금액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7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유형자산의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유형자산의 손상에서 여기 큰 금액, 얘가 중요해요. 이상의 손상이라고 하면 하락되고 낮은 게 거의 맞는 것처럼 느낌이 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높은 금액, 큰 금액 두 개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으로 봐서 이 두 개 중에 그걸로 봐서 우리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먼저 제가 필기한 거에서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뭐 유형자산 관련된 거 뭐 비용은 전부 다 영업외 비용이겠지만 얘도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이나 손상이나 이거. 그래서 영업외 비용이라는 걸 여기 단기에 기타 비용이라 적혀 있는데 기타 비용이 영업외 비용의 IFRS 표현인데 조금 망각하고 썼어요. 저자가.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얘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고정자산 가지고 회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고정자산으로 회복 이야기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조금 봤어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들어간 내용들은 회계 1급에서 조금 본 적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본 적이 많은 걸로 넘어가니까 자,
무형자산 가지고 이제는 봅시다. 자,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무형의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예상돼야 돼요. 크게 예상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영업 활동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이걸 마음대로 누가 쓰면은 저작권 위반이든 특허권 위반이든 뭐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통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우리 영업 활동에 우리 과거 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냐가 자산이라고 그랬죠. 에셋이라고 표현한 거. 그래서 우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효과가 예상돼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건 우리 기업 영업 활동에 사용해서 하는 자산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이 무형자산은 종류에서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자, 첫 번째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우린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만이 아니고 그냥 자산의 인식 요건을 불충족해요. 얘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무형자산의 영업권의 외부 구입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회사가 A라는 법인을 인수를 해요. 이 A라는 법인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치 있고, 그리고 부채가 50만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법인을 우리가 인수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들여서 인수하면 되죠? 150만원 주고 인수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재산도 내 거가 되지만 빚도 내가 갚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린 순자산인 150 자본만 주고 사면 되는데, 그럼 자산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분개하면 차변에는 자산 계정 과목들이 나한테 이렇게 다 들어올 거고, 대변에는 부채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50만 주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이 100만 원을 우리가 더 준 거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 그 회사의 무형의 자산, 프랜차이즈의 가치라든지 이런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때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 구입한 거예요. 그럼 이 영업권은 권리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 이 권리금을 본인 혼자서 차린 가게에서 이걸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재산 얼마야, 이런 말 하는 건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소리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창출한 건 이 영업권이라는 건, 자, 얘는 그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원래 무형자산은 20년 이내에 상각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얘 또한 권리금인데 뭘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5년 동안 균등상각, 한마디로 정해법으로 5년간 얘를 없애버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 특허권, 신령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는데 뒤에 막 몇 년간 법인세법에서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오버해서 써놓은 거고, 자 얘네들은 그냥 개정 과목이니까 개정 과목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개발비를 가지고 보면, 자 개발비라는 이 개정 과목은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을 때 사용 가능한 개정 과목이에요. 얘는 그럼 그전에는 연구 단계에 있을 때는 이때는 연구비 혹은 연구개발비 이런 개정 과목을 쓸 거고, 이 개정 과목들은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 이 연구 단계는 뭐냐면 이걸 만들면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사전 조사 단계인 거예요. 아직 기계 뭐 특허든 뭐든 개발에 대한 착수도 들어간 게 아니라 개발을 해도 될까 말까가 연구 단계예요. 이 글자 표현이 참 우리가 현혹되게 만들죠. 근데 이 단계는 한마디로 시장성 검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겠어. 이 개발에 성공하면 될 것 같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딱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때가 개발 단계예요. 그럼 이때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건데 얘도 비용 개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단계를 넘어서 자산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단기 발생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를 모르거나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아직 개발 안 된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있죠.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거라고. 왜냐면 안다는 걸 완전히 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애매하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개발비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업권은 그럼 내부 창출하게 되면은 그 자산의 인식 요건 중에서 신뢰성 있게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업하고 있는 곳에서 내 가치를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 금액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거야. 그죠? 있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금액을 알 수가 없죠. 자산 인식 요건을 다 날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업권이 내부 창출한 게 안 되는 거지 개발을 우리가 한 걸 인식 안 한다가 아니에요. 무형자산을 내부 창출한 무형자산 인식 안 한다가 아니고 내부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 개발은 해야지 엄청나게 장려해 줄 거예요. 좋은 기술, 좋은 상품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이 지원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그 외 무형자산 개정 과목 보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뭐 컴퓨터라는 거잖아요. 빼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쓸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 그리고 임차권리금, 강업권, 어업권 이런 것처럼 무형의 자산들을 전부 다 우린 자산으로 인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 과목도 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도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다 들어가 있어요.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자, 그럼 자고는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 부분도 다 필요 없어요. 쉬는 시간 읽어보지 마시고 쉬었다가 제가 필요한 거 정리해드리고 다음 넘어갑시다. 쉬었다 할게요.